이 강이 강한 이렇게 문장이 되더라고요. 아, 네. 이강 선생님, 그다음에 강성훈 선생님, 다시 이강 선생님, 그리고 강대진 선생님, 다음 선생님이 이제 한경자 선생님까지 하면 이 강이 강한 네 번째 강이죠. 저희가 지금 사람들이 남았으니까 아직. 그래서 지금 네 번째 강이고요. 오늘은 국가 10권에 나와 있는 시인 추방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는데 저희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오늘 이제 강대진 선생님이시고 아까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하고는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그 인연이 제가 EBS랑에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피라버 강의를. 그래서 저에게는 최초의 1번 피라버 스님이십니다. 근데 피라버를 들었는지 코미디를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웃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쌤들은 다들 들으시면서 너무 웃기다. 그러면은 가감 없이 그냥 막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즐겁게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도 어차피가 아니죠. 내용도 특히나 시인 추방, 그다음에 그리스 비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재밌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팀님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엄청난 칭찬을 들은 강대진입니다. 앞에 그냥 서로 짰어요. 최대한 띄워주자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믿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비극 강의하라 그러면서 웃길 거라고 예고해가지고 제가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미 플라톤의 여러 대화편들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은 조금 빨리 한 10분 안에 플라톤에 대한 히랍 문화와 플라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요약을 할게요. 사실은 그것도 따로 PPT 화면을 조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실칠치 못해서 근래에 메모리 스틱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그냥 얼른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당신이 뭐 공부하냐 그러면은 남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헬라스라고 부릅니다. 그걸 비슷한 발음이 한자로 쓴 게 히랍이에요. 히랍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히랍 땅에 처음 들어온 것은 기원전 2000년경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원전, 그러니까 두 번째 밀레니엄, 두 번째 천년대에 그 두 단계의 청동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지금 문사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동기 문명이 맨 앞에 거는 한 번은 크레테 중심으로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00년 지나서 1500년에서 한 1200년 사이에 또 본토에도 청동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미케나이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두 문명에서는 리니어 B, 선문자 B라고 하는 문자를 썼고요. 그거는 뜻글자 아니고 소리글자인데 우리 한글이나 로마자 같은 음소 문자가 아니라 음절 문자로 숫자는 90개 정도였던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200년경에 지중해 연안에 어떤 변란이 불어닥쳐가지고 청동기 문화가 다 문을 닫게 되는데 히랍도 거기에 휘말려서 약 400년 정도 글자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요거를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그 암흑기 동안에 중요한 사건이 몇 개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펠로폰네소스, 특히 스파르타 같은 데 살게 되는 도리스인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랍의 중요한 그 방언이 5개 정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3개입니다. 북쪽부터 나눠가지고 위쪽은 아이올리스 방언, 가운데 이오니아 아티케 방언, 그리고 남쪽이 도리스 방언인데 도리스 방언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트로이아 전쟁 때 스파르타 왕비가 납치돼가지고 헬레네를 찾기 위해서 트로이아 전쟁이 나게 되는데 그 헬레네가 살던 스파르타하고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 보는 페르시아 그 전쟁 때 그 300명의 전사가 좁은 길목 막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스파르타하고는 조금 달라요. 서로 다른 스파르타입니다. 자, 어쨌든 12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암흑기에 그 도리스인들이 새로 내려왔고요. 철기가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도 기후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지붕이 평평하다가 그 이후로 이렇게 뾰족 지붕이 된 걸로 봐서 비가 많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세계사의 중대한 고비에서 그 기후변화가 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암흑기가 지나가고 나서 히랍에 피니키아 문자가 들어오면서 새로 문명이 꼽히게 됩니다. 그 피니키아 문자를 변형한 것이 오늘날의 히랍 글자 그리고 로마 글자들인데요. 히랍 사람들이 피니키아 문자를 받아들이면서 중대한 발명을 했습니다. 모음 글자를 만들었어요.
근동 문자들이 일반적으로 모음 글자가 적거나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랍에서 모음 글자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적고 자기가 하는 말도 재현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마도 히랍에서 세계 최초로 철학과 과학이 생겨난 것이 모음 글자의 발명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암흑기 지나가고 기원전 800년경부터 새로 문화가 꼽히게 되는데요. 우리 인문학의 핵심 분과를 보통 문사철이라고 하는데 그 순서대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맨 처음에 문학, 그 다음에 사학, 마지막에 철학. 그리고요, 문학은 옛날부터 시였는데요. 시를 여러분들이 혹시 시는 서사시, 서정시, 극시로 나뉜다. 이렇게 배우신 분이 있으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배우신 건데 그 순서로 문학이 발달했어요. 히랍에서는 이상하게 한 시대 한 가지 장르만 번성합니다. 맨 처음에 서사시가 번성합니다. 서사시는 이야기시예요. 서사라는 말은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고 시라는 말은 운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8세기, 7세기고요. 7세기, 6세기에 거쳐서 서정시가 발달합니다. 서정시는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 후에 5세기에 극시가 발달하는데 극시에는 비극과 희극이 있어요. 그 비극과 희극의 전성기 맨 마지막 부분에 문사에 해당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뛰어난 역사가가 나와요.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야 철학의 시대가 말하자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대충 400년쯤에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99년에 죽었습니다. 4세기 딱 들어서면서 죽어가지고 저는 농담 삼아서 4세기 죽을 사자여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돌아가신 걸로. 자, 이 소크라테스 돌아갈 때에 플라톤은 30 정도 됐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앞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 기원전 427년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428년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이 양반은 한 85세쯤까지 사셨는데요. 여긴 80세 정도로 돼 있나요? 자, 소크라테스 돌아갈 때 이 양반은 임종을 못했다 그러죠? 그거는 우리 파이돈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아팠다고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 떠나시고 나서 약간 방황을 하다가 아테나의 서쪽에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에 아카데모스 영웅의 그 사당이 있어서 아카데미아라고 불렀다고요. 히랍 가면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넓은 부지에 나중에 기독교가 몰려올 때쯤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국제대학 역할을 했어요. 부지가 아주 넓습니다. 거기 가시면 소크라테스 흉상이 있고 작은 소크라테스 말고요. 플라톤 흉상이 있고 거기 작은 디지털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이분이 소크라테스라고. 소크라테스 얼굴도 이런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도 있는데 이분이 좀 더 험상궂게 생기신 분이고 이분이 좀 더 잘생겼어요. 그래요. 네. 아이. 자,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보다는 한 45세 정도 이렇게 아래고요. 한 20세쯤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한 20년 정도 배운 다음에 선생님 떠나셨죠? 그러고 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이어가지고 알렉산더가 기원전 323년에 죽었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었습니다. 아테나이가 옛날에 번성하다가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게 돼가지고 알렉산드로스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네 알렉산더의 선생이니까 알렉산더 죽고 나니까 이놈 죽이자라고 했더니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아테나이로 하여금 철학에 2번이나 죄를 짓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떠나가서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히랍에 일축하게 에오보이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가 있다가 그 다음 해에 돌아갔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 분이 이렇게 어떤 분은 여기 가운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아까 우리 봤던 흉상하고 비슷하게 그려놨죠? 두상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의 기초,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기초를 놨고 거기에 플라톤이 거기 아이디어라고 해도 되고 이데아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에다가 목적론이라고 하는 걸 얹어놨다라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을 때가요.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서인데 히랍이 지금 제가 암흑기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죽는 데까지 얘기했는데 중간쯤에 한번 약간 이렇게 한 달라 끊기는 데가 있어요. 그게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가 두 번 쳐들어왔는데요. 히람 역사에서 중요한 연대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 그래요. 앞에는 다레이오스가 그 군대를 보냈었고 뒤에는 크세르크세스가 직접 왔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이후에 아테나이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상고시대, 그 이후는 그 고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흑기 지나가고 나서 먼저 상고시대, 그 다음에 고전기,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서 로마가 몰려올 때까지는 헬레니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있는 데까지 얘기했는데요. 나중에 기독교 시대가 되고 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잊혀졌다가요. 먼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에 소개되기 시작해가지고 서기 1000년쯤부터 아랍어 같은 데서 다시 유럽 말로 번역이 되기 시작해서 단테가 1300년이 기준인데 그때쯤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단테가 지옥의 림보에 갔더니 거기는 기독교 이전에 살았던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왕으로 되어 있고요.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은 옆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떠받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둘 다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서도 플라톤은 굉장히 뭐랄까 영감이 뛰어난 분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리를 잘하는 분이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인들의 취향에 맞아요. 중세는 여러분 옛날 그림 보시면은 멀리 있는 것까지 또렷하게 그려놨죠. 그래서 온 세계에다가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로 쫙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거 해준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450년쯤부터 인쇄술이 널리 퍼지면서 세종대왕 돌아가실 무렵에 인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히라버 라틴어로 된 문헌들이 직접 인쇄가 돼가지고 퍼지기 시작하면서 플라톤이 어쩌면 더 훌륭할지도 요새는 대개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 청동기 시대 얘기하고 암흑기하고 상고시대 그리고 고전기 헬레니즘 시대까지 얘기했고요. 플라톤에 대해서 여러분 플라톤 이거 예명이라는 거 아시죠? 플라톤의 이름이 아마 아리스토클레스인가 뭐 원래 그럴 거예요. 좀 평범한 이름인데 어깨가 넓어가지고 플라톤이라고 지었다라고 그러고요. 플라톤이란 이름 가진 사람이 한 40명 정도 있는데 이 양반 말고 조금 유명한 사람으로 희극작가 플라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대. 그런데 우리 모르는 거면 희극작가 플라톤이 그랬나 보지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플라톤은 처음에는 레슬링 선수가 되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비극 작가가 되려고 그랬다가 마지막에 전공을 2번이나 바꿔가지고 철학자로 성공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기 작품들을 대화 형식으로 비극 작품처럼 만들었어요. 자,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플라톤의 옛날은 비극 작품을 4개씩 묶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걸 4부작이라고 불러요. 근데 플라톤의 경우에는 4부작 9개, 그래서 4구 36이 전해지는데 보통 한 30편 정도가 진짜고 나머지는 딴 사람들이 쓴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마다 조금씩 학자마다 어떤 걸 진짜로 여길지 말지 뭐 이렇게 조금 의견이 다르고요. 절대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고 대충 초기, 중기, 후기 것으로 문체를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보실 여기 플라톤의 국가는 대개 중기 대하편으로 여겨지는데 1권만큼은 초기에 지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 뭐 이렇게 옛날 표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캠브리지에서 나온 게 이렇게 있네요. 가만히 있자. 요거는 아테나이 학당 라파엘로가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바티칸에 가시면은 라파엘로 방이 있어요. 큰 그림의 일부인데 거기 어떤 게 누구인지는 학자마다 다 다르게 여러분 위키피디아 보시면은 이거는 누구 혹은 누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되게 둘씩 써 있어요. 가운데 있는 요 두 분만 확실한데요. 그 앞에 있는 소크라테스도 확실한가? 자, 여기 우리가 볼 때 왼쪽에 플라톤 그려놨습니다.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땅을 가리키고 있고요. 플라톤이 들고 있는 책은 티마이오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플라톤의 대표작으로 여겼던 건 티마이오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에티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옷 색깔도 옛날 사람들이 세 개가 그 4가지 원소로 돼 있다라고 해서 지수화풍이요. 엠페도클레스의 개념인데 여기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지하고 수 그렇게 입혀놨고요.
플라톤의 경우에는 화하고 풍, 그래서 붉은색하고 바람 색깔이라고 뭐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가리키고 하나는 땅을 가리키고 그런 걸로 써놨네요. 자, 플라톤의 대화편 그 국가가 보통 최고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초기에 써놓은 것 같고 나머지는 확장한 것 같습니다. 초기 대화편과 중기 대화편의 차이는 초기 대화편들은 대개 윤리적 개념을 우리 한번 규정해보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절제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용기가 뭡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라케스였어요. 용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따져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또 따져보면 또 아니에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해서 이렇게 그거 아닌 걸로 밝혀지면 상대방이 도망치기도 하고 나 바쁜 일 있다고 갑자기 생각났다고 가기도 하고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1권도 결국 국가의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인데요. 1권도 결국에는 정의가 뭔지 규정을 안 해놓고 끝났는데 2권에서 다시 시작하죠. 여기 국가에서는 그래도 정의가 무엇인지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 우리 나눠드린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많이 얘기하죠. 초기 대화편에서는 영혼이 단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 이후에는 영혼 3분설 드디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영혼이 셋으로 되어 있는 거. 3분설 그러면은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항의한대요. 중식 제공이라 그래서 왔는데 왜 한식 제공하냐고.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영혼 3분설이라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게 3분 안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자, 학생들한테 뭡니까? 문상 아시죠? 그러면 네 알아요. 문화상품권이요. 그런다고요. 근데 문상이라고 하는 게 초상난 집에 가서 인사하는 건데 애들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른들만 가니까 애들은 그러면 이제 문화상품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냥 애들 모르는 말 쓰면 안 되죠. 자, 플라톤의 국가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사실은 요거 흉내 낸 거고요. 1권은 굉장히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10권만 읽고 오셨죠? 1권이 굉장히 재밌으니까 1권 읽어보세요. 앞에 소크라테스가 페이라이에우스 갔다가 거기 축제 보고 올라오는 길에 거기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잡히죠. 다다다다다 와가지고 붙잡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몇이나 되는지 보시죠. 좀 많군. 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가시죠. 그러면서 끌고 갑니다. 가져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토론을 시작하는데요. 가봤더니 케팔로스라고 하는 노인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노년에 대해서 그리고 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쩜 이렇게 재미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키케로가 나중에 노년에 관하여 이거 인용해 놨어요. 나이 먹을수록 옛날에 감각 같은 거 필요 없고 점점 대화하는 게 좋고 나이 먹어서도 돈 있으면 좋은 점이 뭔지 이런 것들도 잘 나와 있고 그러다가 소크라테스는 언제든지 뭐든지 이 얘기를 그냥 철학 얘기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노년에 돈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내가 조상께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신에게 잘못한 것도 생각난다 그러면 어이구 가서 사람이라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이걸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 받고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돈 주면 되고 신에게도 갖다 바치면 된다고.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갚을 것을 갚는 거라고 빚진 거 갚는 거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이렇게 하니까 노인이 도망치죠? 노인이 도망쳐요. 나 딴 볼일 봐야 된다고. 그러자 그 집에 폴레마르코스라고 하는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제가 재산 물려받을 거니까 이것도 이 질문도 물려받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걸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의가 남의 것을 그냥 갚는 거, 빚진 것을 갚는 거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걸로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칼 막혀놓은 다음에 와가지고 틀림없이 나를 미쳐가지고 와서 남 해칠 것 같은데 칼 달라 그러면 줄 거냐고. 그래서 거기서 좀 바꾸죠. 친구에게는 잘해주고 원수에게는 해를 끼치는 거. 그게 고대의 행동준칙이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는 그게 행동준칙이었고요. 그 중간쯤 되는 게 여기 1권의 결말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래서 혹시 기독교 쪽에서 소크라테스를 조금 존경한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친구에게는 잘해주고 원수에게는 되도록 가혹하게 행동하는 거,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중간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러나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도 사실은 그냥 속으로는 친구에겐 잘해주고 원수에겐 가혹하게 하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자, 여기 소크라테스가 지금 말한 것처럼 빚을 갚는 거다, 친구에게는 잘해주는 거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해를 끼친다는 건 어떤 것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야지 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좋은 사람에게 해를 끼쳐가지고 인간을 망가뜨려야 되니까 덕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행동이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 안 끼치는 걸로 가죠. 그러자 저 유명한 트라시마코스의 논변 나오잖아요. 어떤 이름부터 벌써 트라시마코스 이렇게 씩씩대면서 달려들어가지고 뭔 헛소리 하는 거냐고. 정의는 강자의 이득이다. 그렇죠? 사실은 현실에서 거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강자들이 법 만들어 놓고 그거 정의라고 사실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걸 논파하고 나니까 조금 살짝 바꾸죠. 부정의는 각 사람의 이득이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것도 논파가 돼가지고 그거 다 다루면 오늘 제가 집에 못 가기 때문에 하긴 그렇고요. 그래서 1권에서 그냥 1권이 거기까지 끝나는데 2권 들어가니까 플라톤이 자기 형님들을 등장시켰어요. 아데이만토스하고 글라우콘. 자기 형님들을, 이거 지인 찬스네. 자기 형님들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들 겉으로만 정의로운 척 하라 그러지 실제로 그러다간 봉변당한다고, 집에서 남이 보기에만 정의롭게 행동하라고 다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선생님 말씀 믿지만서도 어떤 사람이 가정을 굉장히 센 걸 내세우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정의로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평판이 나쁘게 나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죽고, 심지어 죽은 다음에 신들도 아무 보상을 안 해준다. 그렇더라도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 입증해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나쁜 학생들이 있나? 선생님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해놨나? 정의란 무엇인가? 빚을 갚는 거다. 아까 했던 거 다 나왔고요. 귀개수의 반지도 나오는군요. 귀개수의 반지 한번 볼까요? 그림이 마침 있어서. 귀경 한번 잘했다, 귀개수. 자, 어떤 사람이 밤중에 막 폭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땅이 갈라져 있고 거대한 청동 말이 있더라. 문짝이 있어가지고 열어봤더니 거대한 사람이 누워있는데 반지를 좋은 거 끼고 있더라. 그래서 반지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끼고서 이 사람이 양측입니다. 회의에 갔는데 벌써 2500년 전에도 회의는 지루했나봐요. 그래갖고 반지를 이리저리 돌렸더니 이 사람 어디 갔어? 투명인간 만들어주는 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수도로 찾아가서 왕비의 애인이 된 다음에, 왕비 갇혀가지고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젊은 놈 나타나서 사귀자 그러니까 사귄 모양이에요. 결국 권력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여기 왼쪽에 이렇게 여기 반지 꺼내는 장면이고 여기 회의하는 장면이고 이거 신기한 반지네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투명인간 만들어주는 반지인데, 이런 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하는 게 그 자체로 좋다라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논변이죠. 자, 소크라테스가 정의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정의를 오늘날에 우리는 사회적 상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의하고 정의로움을 잘 구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영혼의 상태로 정의를 규정을 해요. 그게 오늘날과 좀 다른 점이고요. 근데 영혼이라는 거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작은 글씨 안 보일 때는 확대해가지고 큰 글씨 보잖아. 인간하고 사회하고 구조가 같다라고 놓고 일단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두 개가 진짜 같다는 게 밝혀지면 우리 작은 영혼 안 보이니까 국가 보고서 우리 영혼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사실은 제대로 됐나 모르겠는데 양쪽이 같다는 게 드러났어 막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큰 글씨 작은 글씨라고 하는 비유도 아주 유명한 걸로 2권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자, 국가는 큰 글씨, 우리 영혼은 작은 글씨다. 그래서 여기 한번
국가를 만들어보자. 인간은 혼자서 살지 못하니까 여럿이 모여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분업을 해야 되겠지.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걸 착착착착 키워가다가 보면은 딴 나라에서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쳐들어가기도 해야 되니까 군인 계급이 필요하겠지. 나중에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거기에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어디 삼각형으로 되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제가 그리기가 싫어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거 퍼왔어요. 여기 오른쪽에 그 인간이 있고 왼쪽에 국가가 있고 밑에 일하는 계급, 거기는 이렇게 여기다가 한글로 써놨습니다. 친절하게. 일꾼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고요. 수호자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통치자에겐 지혜가 필요한 걸로. 그래서 일단 갖다고 놓고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 2권에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지도자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그래서 영혼은 음악으로, 넓은 의미의 음악, 무식해, 그걸로 하고, 육체는 체육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음악에서도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는데 내용 먼저 보자. 내용 중에서도 우리 가상적인 게 있고 사실적인 게 있는데 애들은 어려서 지어낸 얘기 들려주지 가상적인 것부터 보자. 그러면서 오늘 이 양반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저 시인 추방론 얘기도 안 하고 있군. 네,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서 벌써 어떤 분이 좋은 질문을 이미 양 선생님 통해서 보내셨어요. 왜 앞에도 시인 추방할 기회 많이 있었는데 왜 10권에서 특별히 추방하는 걸로 해놨냐고. 마지막으로 관에다가 못 박으려고 그랬겠죠, 뭘. 앞에 저 2권과 3권에서요. 지금 그러니까 플라톤이 왜 시인 추방했냐. 그 이유가 여기 대고 있는 이유하고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학이 교육을 담당해 왔는데 이제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철학이 교육을 담당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문사철 얘기한 거예요. 특히 옛날 사람들 플라톤 자기도 다 저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외우고 있어요. 그게 장단단 하는 운율이 있어가지고 외기가 좋아요. 여러분도 국어단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한번 처음에 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이는 사,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애들끼리 그냥 둬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잘 외우고 있는 겁니다. 플라톤이 옛날에 인용했던 거 지금 거하고 거의 같아요. 2500년 전에 운율이 있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외웠었어요. 그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2권 3권의 지도자를 교육할 때에 이런 거 읽히면 안 된다고 검열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리아스에서 신들을 나쁘게 얘기한 거, 영웅들을 찌질하게 그려놓은 거, 죽음을 무서운 것처럼 그려놓은 거, 이런 거 다 지워야 된다고. 검열주의자예요. 그거 다 지우고 나면 읽을 거 없는데. 그래서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플라톤이야말로 전체주의 국가의 시조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거는 칼 포퍼가 2차 대전 끝날 때쯤에 쓰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너무 진지하게 읽은 것 같아요. 사실은 플라톤의 작품에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군요. 소크라테스가 거의 언제나 주인공입니다.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대화 상대자의 이름이 작품 제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소크라테스하고 메논하고 대화한다 그러면 메논, 파이돈하고 대화한다. 거기서는 파이돈은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파이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대화편일수록 늙은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뒤로 갈수록 점점 소크라테스가 젊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소크라테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중기대화편 국가에는 좀 비교적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중년의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 이상한 것들 다 자기가 볼 때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안 되는 건 다 지우자 그러고요. 거기 플라톤의 연기 이론도 나와요. 이렇게 비열한 인간이 중간에 나오면은 되도록이면 흉내를 일부러 좀 멋없게 내고 멋있는 사람이 나오면 멋있게 연기하자고. 그래서 오늘날의 연기상 받고 그런 메소드 연기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옛날 사람들이 볼 때의 저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얘기하면 제가 뒤집어 쓰는 수가 있는데, 여자 흉내를 내면 안 된다는 둥, 또 그 노예 흉내 내면 안 된다는 둥. 사실은 제가 저 뒤에 가서 또 한번 얘기할 텐데요. 플라톤이 대체로 시인 추방할 때 비극 시인 얘기는 많이 안 해요. 근데 비극이 아테나이의 민주정 교육하는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그 민주정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 민주정이었습니다. 오로지 그 아테나이 사람만,
미국 시민권 잘 안 주죠? 한국도 시민권 굉장히 안 줘요. 제가 심지어 외국 사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 셋 낳았는데 시민권 안 주는 것도 봤어요. 좀 안 준, 어떤 일에 찍히면 안 줍니다. 이거 외교부에서 보면 내가 곤란한데. 편집해주세요. 오로지 아테나의 시민만, 오로지 자유인만, 오로지 남자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보기에는 플라톤은 민주정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그 당시 민주정이긴 하지만서도 민주주의 자체가 좀 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 앞에 우리가 전사계급이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무서운 것으로 그리거나 그런 거 다 지우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 벌써 검열 주장하고 있고요. 또 흉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연기론도 용기 없는 사람 흉내내도 안 되고요. 또 여자 흉내내도 안 되고 노예 흉내내도 안 되고 자연물이나 새소리 같은 거 흉내내도 안 되고 요새 성대모사 같은 거 다 안 되는 걸로. 그리고 기계 소리 같은 거 흉내내는 것도 옛날에 무슨 옛날 코미디언 중에 발동기 소리 흉내내고 그런 분도 있었는데 이런 거 다 퇴출입니다. 자, 그리고 임시적으로 아까 우리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육체는 체육으로 다스린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거 좀 교정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절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영혼을 다스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 얘기한 다음에 형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체육교육, 지금 막 넘어가네. 어디? 거기 3권도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강의하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한국 체육계에도 자꾸 폭력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람이 몸만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고 공부하기 게을리하면은 짐승같이 된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통치자로 만들 거냐, 그것도 거기 읽고 있으면은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어떡하지 싶게 굉장히 명민하고 잘생긴 사람으로 뽑자고. 저는 생긴 거는 자신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제가 여기 금운동 써놨는데요. 여기 우리가 마치 이거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대표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조지 오웰이 써놓은 걸로 1984 거기에 미래가 감시사회, 폭압적인 압제적인 사회가 될 거다라는 추측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미래에는 사람들을 쾌락으로 마취시킬 거다라는데 현대엔 두 개가 좀 섞여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좀 더 압제적이고 어떤 체제는 좀 더 마취적이고 그래요. 우리는 마취적인데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네요. 그런데 플라톤도 여기 미래 사회, 특히 여러분들이 멋진 신세계 보면은 여러 책들이 금서가 돼 있는데 나중에 우두머리 만났더니 금서로 된 거 자기는 다 읽고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도 사람들 사이에다가 신화를 퍼뜨려 가지고 불만 갖지 않게 만들자고 약간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이 지배받는 사람이 지배자를 속이는 건 안 되고. 저는 이것도 조금 사실 불만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기장 때문에 터졌던 거 아세요?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민족적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아무개 선생님이 우리에게 국어를 사랑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했다고 그걸 써놨는데 일기장 검사에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놈 누구냐 잡아다가 이제 큰 사건으로 번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방학 숙제로 일기 내라 그런 거 혹시 사회 감시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와서 합니다. 얘기가 좀 딴 데로 갔습니다. 자, 편집해 주세요. 자, 앞으로 이런 신화를 퍼뜨리자. 우리가 전부 다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우리는 다 땅에서 솟아났는데 우리 영혼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각자 자기 할 일만 해야 된다고. 은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 금이 할 일 넘보면 안 된다고. 특히 자격 없는 사람이 나라 다스리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요. 여기 또 읽어보시면 아마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도 여기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수호자 계급은 양치기 개인데
양치기 개에게 가장 두려운 거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개가 양을 무는 거라고. 그래서 군대 국민 지키라고 권력 줬는데 그걸로 무력을 가지고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4권으로 넘어가면은 영혼 3분설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이런 얘기들도 이런 거 플라톤이 다 지우자라고 한 것 중에 오디세이아에 보면은 아레스하고 아프로디테하고 바람 피우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잡혀가지고 신들이 와서 다 구경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갔더니 영혼들이 힘없이 떠돌아다니더라. 고대에는 인간이 죽어서 벌 받는다는 개념은 기독교가 널리 퍼지기 전까지는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저승 가서 벌 받으려면은 신화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벌 못 받아요. 그래서 저 뒤에 벌 받는 사람 있잖아요. 독수리에게 감 파먹히는 티티오스. 감히 제우스의 부인을 겁탈하려다가 붙잡힌 놈. 그리고 여기 또 돌을 굴러 올리고 있는 시시포스. 여기 물 마시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잡아서 신에게 물 마시려는데 도망가죠. 신에게 신들을 시험했었던 탄탈로스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휘랍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저승에 갔다 와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 저승 갔었고요. 헤라클레스도 테세우스도 오르페우스, 디오니소스 이런 존재들이 다 저승 갔다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의 체험을 한 사람이 조금 생각이 깊어지고 옛날과 다르게 사는 거 보셨죠? 왜 저승에 갔다 오라고 했을까? 아마도요, 죽음 체험하신 분들도 대체로 좀 그런데 죽음을 체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시간을 옛날하고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에는 조금 시간을 아껴 써야 되고 어떤 때에는 약간 느긋하게 써야 되는데 시간을 조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너무 급하게 살던 분들은 인간이 금방 죽을 수 있구나. 조금 내가 좀 옛날보다는 여유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시는 것 같고요. 그동안 느슨하게 살았던 분은 인생이 짧구나.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전보다는 스스로를 재촉하는 것 같아요. 휘랍 신화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플라톤은 여기 갔더니 영혼들이 희미하게 떠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안 좋은 거라고 지우자고 그랬어요. 저처럼 신화와 민담을 많이 강의하는 사람이 볼 때 매우 불편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저승여행 제일 잘 그려놓은 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에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고 그런데요. 그거 보시고요. 자, 이것도 가서 아이아스 만나는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영웅들이 조금 너무 격하게 행동하는 거. 영웅들은 현실의 인간보다 크게 그려졌기 때문에 감정 폭발이 굉장히 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지우자고 이거 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항의하는 거 이런 것들. 개의 눈을 가진 자요, 사슴의 심장을 가진 자요. 얼마나 멋있는 욕이에요. 그렇죠? 걔가 얼마 전에 김어준 씨가 나오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는 맨 마지막에 집에 가 이 새끼야, 이게 자기네 늘 후렴구라고 그것 좀 히랍어로 해달라고 그래갖고 매우 곤란했어요. 아니 제가 다루는 서사시와 비극에서는 늘 개의 눈과 사슴의 심장을 가진 자요, 이게 욕인데 그걸 집에 가 이 새끼야라니 그렇게 점잖지 못하게. 간신히 그걸로 때웠습니다. 히랍에서는 예스 그럴 때는 고개를 아래로 끄떡하고요. 노 그럴 땐 고개를 뒤로 딱 젖히는데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꺼져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고. 당해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당해봤어요.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집에 가. 자, 이런 거 다 지워야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가 셋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세 부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옛날부터요, 그 아랫사람들은 절제하는 걸로, 이 절제는 젊은이와 여성들의 덕으로 돼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여자가 특히 성적인 욕구가 남자보다 여자에게 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절제해야 된다고. 젊은이들은 또 좀 대체로 옛날에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막 미친 짓들 하고, 다른 동물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호자 계급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통치자 계급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고대의 3개의 덕이고 정의까지 4개가 덕인데, 그럼 네 번째 정의는 뭐냐? 각자 자기 일을 잘 하는 거.
그러니까 수호자가 통치자 하겠다 그러지 않고 일꾼이 자기 통치자 하겠다고 하지 않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 그 금운동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가 통치자가 된 사람들은 영혼이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몸에다가 금을 걸칠 필요가 없다고 돈도 적게 주고 집 짓는 것도 경치 좋고 막 이런 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좋은 데 가가지고 다들 그냥 단체 생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아마 플라톤이 특히 스파르타를 좀 좋아해가지고 귀족들이 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를 모델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 구절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뭐 가난해서 그런 거지만 저도 영혼이 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반지 같은 거 안 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집에다가 두지도 말라고 그래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불평하죠. 그럼 그 사람들 너무 불행한 거 아니냐고. 그러자 처음에는 소크라테스가 임시적으로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조금 다른데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국가 읽으실 거죠? 제가 미리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거 생각해 보는 거지 통치자 계급 행복하게 하려는 거 아니라고 불행 좀 참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맨 뒤에 가면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얘기해. 이 사람들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덕목이 있고 전체가 자기 일을 잘하는 게 정의다. 국가의 정의로운 상태, 개인의 정의로운 상태. 따라서 개인이 정의롭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이 가지런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부정의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게 말이 되냐. 병든 사람이고 영혼이 막 헝클어져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행복하냐.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한 게 에르의 신화예요. 그래서 10권에는 말하자면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거 두 가지를 한 번 더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아까 상고시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일어나도 카메라 잡히나 모르겠습니다. 상고시대 그 미술품들이요, 가장 대표적인 미술품이 이겁니다. 이렇게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철의젓으로 뻣뻣하게 서 있는 남자 조각상. 이거 쿠로스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부분들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학 작품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신화에서요, 하늘이 왜 땅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는지, 거기 헤시오도스에 보면은 세 가지 설명이 그냥 나란히 병치가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지구 중력에 붙잡혀 있는 공기의 층을 우리가 밑에서 위로 올려볼 때 부르는 이름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규정 잘했죠? 이렇게 규정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돌이나 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거든요. 운석이요. 인류가 처음으로 사용한 철은 운석에 들어있는 운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안 무너지지? 그래서 설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둥이 있어서 그런 거다. 아니다, 거인이 떠받치고 있어서 그런 거다. 아니다, 원래 붙어있다가 어떤 계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안 오는 거다. 세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리고 세 개가 서로 상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설명도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설명도 있다. 이런 그 연결사가 전혀 없어요. 그냥 병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플라톤의 국가 여기쯤 이제 고전시대인데, 고전기 거의 끝부분인데, 여기에도 왜 시인을 추방하는지에 대해서 살짝 좀 앞뒤 조정이 충분히 되지는 않고요. 앞에 했던 것과는 약간 다르지만 이런 설명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약간은 그 병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도자들 그동안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외워왔는데 그거 사람들 교육하는데 안 좋으니까 빼고 이런 시인들 영향 안 좋으니까 쫓아내자는 게 그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형이상학적인 이유 되죠. 그래요. 이 세계가 앞뒤로 그냥 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물들, 플라톤이 볼 땐 이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고 이거 그거 본받은 거예요. 예술가는 이걸 다시 그리기 때문에 진짜로부터 세 번째 단계에 있다고. 진짜로부터 세 단계 떨어져 있다 그러죠. 이게 옛날 사람들이 양편 넣기를 해서 그래요. 젊은 분들은 아마 양편 넣기라는 말을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에서 오늘 돈을 빌렸다가 내일 갚으면 이틀치 이자를 받았어요. 그랬었는데 그
그거 잘못됐다고 소비자원 같은 데서 규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24시간 안 지났으면 뭐 하루치 이자만 받는다든지 병원도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오늘 저녁에 입원했다가 내일 아침에 퇴원해도 이틀치 입원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 계산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하는데 히랍 사람들이요 오늘 출발해서 내일 어디에 도착하면 이틀 걸린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편 넣기 했기 때문에 세 번째만큼 떨어져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된 존재로부터 세 번째 단계에 있다라고 약간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자. 이런 거 그리는 사람들이니까 진짜로부터 그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쫓아내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핑계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주의자고 민주정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비극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서사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테나의 민주정의 도구로 사용됐던 비극에 대해서도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증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 소크라테스가 이와 같이 5권, 4권까지 가면 한 단락이 지어져요. 자, 이상적인 국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영혼하고 갖다고 놓고 시작합시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갖고 각각의 덕목이 이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런 다음에 말이야 그랬더니 제자들끼리 수근수근 야 이거 물어볼까 말까 막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요 한국에서는 고전이라 그러면 다들 막 그냥 목욕 재개하고 의관을 정지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엄근진으로 엄석근엄진지 이렇게 읽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하고 은근히 농담을 주고받고 자 우리 이거 찾으러 가세. 나 잘 따라오고 있나? 그럼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 봐 이쪽 저기 있다. 거기 있군요. 막 이런 식으로 거의 연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은근슬쩍 아주 재밌게 써놔가지고 그런 걸 좀 웃으면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단테의 신곡도 많이 강의하는데 지옥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시면 여기가 최소한 지옥은 아니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려 했더니 제자들이 그럼 물어볼까 말까 그랬고 뭔가 그랬더니 선생님 조금 전에 말이죠. 제가 얘기 안 하고 지나갔는데 자 지도자 계급은 그 사는데도 그렇고 재산도 좋은 거 가지면 안 되고 자기 물건 가지면 안 돼요. 쓰는 돈은 나라에서 주지만 저기는 봉급은 안 주고 판공비만 주는데 판공비 크더만. 그리고 애인도 못 가지고 선물도 못 주고 그래갖고 너무 불행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전체 이익을 생각해야지 개인의 행복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딴 얘기 하려니까 제자들이 자네들 무슨 얘기하나 그랬더니 아까 선생님 지도자 계급은 처자를 공유해야 된다는데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거 얼마나 긴 얘기인데 그거 하냐고 안 하면 안 되냐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소크라테스가 이상적으로 구성해 놓은 나라에 대해서 세 번의 파도가 밀려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엄청난 제안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여자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보고 있으면은 고대에 뛰어난 사람들은 거의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에 그 관습 같은 걸 뛰어넘어가지고 굉장히 현대적인 면모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같은 것도 그래요. 유명한 대사 있죠. 아이 한 번 낳느니 군대 3번 가겠다고. 이거 전국의 젊은 남자들이 저를 그냥 적으로 만들 그런 발언입니까? 큰일이네. 큰일 났네. 살려주세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처자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철학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 여기 철학자는 철학 전공인 사람 아니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요. 그리고 5권에서 그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여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그 양치기 개하고 비유하죠. 암컷이라 그래서 양 못 치냐. 그냥 힘쓰는 것만 조금 다르지 별로 차이가 없다. 이게 플라톤이 로고스주의자여서 그래요. 앞에 음악 얘기에도요.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이거 읽다가 보면은 저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시약 한번 읽어보세요. 플라톤 국가 읽고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네 선생님에게서 굉장히 잘 배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에서 비극 잘 쓰는 법 얘기하면서 비극은 일종의 모방술인데 그
먼저 모방술 딴 거, 문학으로 된 거 말고 음악과 미술에 대해서도 얘기하겠다고 맨 앞부분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태와 색채지 뭐. 이렇게 형태와 색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나와요. 근데 플라톤 국자 읽다 보면 중간에 그게 나와요. 슬그머니 지나갑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충분하게 얘기하지 않은 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잡아가지고 더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데, 음악도요. 음악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사가 있고 높낮이가 있고 길고 짧음이 있어요. 가사는 로고스, 그리고 높낮이는 선율이라고 하는데 하르모니아, 그리고 길고 짧은 건 리트모스, 리듬. 그래서 음악의 3요소는 가령 누가 성악곡의 3요소는 뭘까요? 네, 가사와 높낮이와 길고 짧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쟤 똑똑한데? 이렇게 다들 그럴 거라고요. 이거 여기 나왔어요. 근데 거기 가사라고 하는 게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로고스라는 말에 이성이란 뜻도 있어가지고 이 양반 확실히 이성주의자구나 싶은데, 감정하고는 약간 먼 것 같기도 해요. 이따가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잊어버릴까봐 그냥 생각난 김에 얘기할 거예요.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황이 되고 나니까 우리 모이지 못해서 전달되지 않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냄새 정보입니다. 인간이 뜻밖에도 냄새를 굉장히 많이 구별할 줄 알고요. 동물들 중에서도 냄새 잘 맡는 쪽에 가깝고, 그리고 시각도 인간이 굉장히 시각이 좋아요. 독수리 같은 거 몇 개 빼놓고는 인간처럼 시각 좋은 그러한 동물이 없습니다. 어쨌든 근래에 냄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남자하고 여자, 우리가 의식하는 냄새도 있고 의식 못하는 냄새도 있어요. 되게 남녀 사이에 끌리는 게 의식하지 못하는 냄새 때문이라 그러기도 하죠. 진화의 선물 사랑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은 그 남녀 사이에 냄새로 끌리는데, 이 세상 어디인가는 내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고. 그래서 모태솔로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진화의 선물. 거기에 그 동성애자는 어떻게 생기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냥 하나만 그 얘기만 할게요. 동성애는 자식을 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는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남성 동성애자들의 여성 형제를 보면 자식을 많이 낳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유전자가 여자에게 들어가면은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근데 그 유전자가 남자에게 들어가면은 남자에게 끌리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자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많이 낳는 게 전체적으로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방법이어서 그게 남은 것 같다고. 샤론 모알렙이라고 하는 분의 아주 대단한 책이고요. 제가 여기저기서 한 조각씩 모았던 게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 책 보세요. 그래요. 몇 분이 이거 남녀가 따로 토론해야 되지 않냐고 좀 민망한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냄새 심리학 얘기를 계속할게요. 남자들은 대체로 공격성의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저놈들 공격하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막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되게 둘 중에 하나랍니다. 여자들은 두려움의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두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지키려고 그런데요. 근데 히랍 비극이라고 하는 게 모여서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일으키는 끔찍한 사건들을 무대 위에 올렸었군요. 그래서 저는 혹시 아테나의 민주정에서 일종의 두려움의 냄새를 공유해가지고 집단을 하나로 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플라톤 선생님은 냄새에는 조금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어가지고 이데아라고 하는 게 비데오라는 말하고 관련 있잖아요. 보는 거. 에이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좀 이데아 중심주의, 이래 갖고 현대의 플라톤 다 꺼지라고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플라톤 죽여라 막 다들 그러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여자와 아이들 그 냄새의 심리학 그 책에 재미난 얘기 나와요. 자기네가 그거 발표했더니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더라고. 당신네 두려움의 냄새 어디서 모았냐고. 혹시 고문실 운영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모았냐?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겨드랑이에다가 탈지면 끼게 해가지고 냄새 모았다고. 시험은 전 세계 어디서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가 전당대회하고 사람들 모았던 것도 아마 공격성의 냄새를 서로 풍겨가지고 국가를 하나로 묶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책 보시면 우리의 오감이 열려가지고 저는 단테 신곡하면서 점점 소리와 저 빛과 색채, 냄새 이런 거에 전부 다 신경을 좀 쓰게 됐어요.
단테를 광고하고 있군요. 네. 자, 철학자가 다스리는 거. 거기도 웃긴 얘기 나오죠. 철학이 그때도 벌써 철학은 오명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젊었을 때 잠깐 하다가 나중에 먹을 거 다 먹고 먹을 거 다 벌어놓고 나중에나 잠깐 하거나 뭐 이런 것처럼 돼 있는데, 철학이 오명을 누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 다 가가지고 아름다운 신전이 비어 있어서 감옥에서 탈옥한 놈들이 이 집 비어 있잖아 그리고 차지하는 거라고. 그리고 요즘은 잘 안 맞는 비유지만 옛날에 양갓집 규수가 그 보호자를 잃어버리고 혼자 되니까 어떤 금속 사업해가지고 돈이라 번 머리 벗겨주고 배 나온 사람이 와서 차지한다는데 소크라테스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다들 피식피식 웃으면서 소크라테스 봤을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해놨어요. 전 세계 탈모인들에게 매우 죄송하게도 머리가 벗겨지고 배가 나오고 돈 좀 모은 사람이 철학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한다고. 거기에도 레이디 필로소피가 나왔군요. 여러분,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에 레이디 필로소피 나와요. 그게 단테에 가서 베아트리체 된 겁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에 레이디 위즈덤이 나와요. 구약성서 잠언에 지혜의 여신이 나옵니다. 자, 제가 딴 얘기를 약간 했네요. 강 선생 얘기는 늘 딴 얘기 갔다가 또 딴 얘기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철인 통치자가 뭘 배워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서 가만있어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래요. 여기서 10분씩이나. 네네, 좋습니다. 저는 2분 쉬자 그러려고 했고요. 10분 쉬었다가 하죠. 네. 네. 네, 계속하죠. 철학자인 통치자가 다스리려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데아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라톤의 국가 한가운데 절반을 막 넘어서는 시점에 6권 끝부분하고 7권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굴의 비유, 그리고 그 앞에 태양의 비유와 선분의 비유를 놨는데, 이데아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기독교의 하느님 개념도 나중에 이거 영향 좀 받지 않았나 싶어요. 태양의 비유라고 하는 거는 태양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뭘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지식의 근원인데 동시에 이렇게 열기를 전해줘가지고 존재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신플라톤주의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고 또 모든 존재의 생명의 근원이기도 해서 단테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도 신플라톤주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단을 쭉 올라가가지고 야곱의 사다리 같은 거 올라가서 신을 만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태양의 비유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해가 태양과 조음의 이데아와 태양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지적 세계,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로지 알 수만 있는 그런 세계하고 눈으로 보는 세계하고 그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밑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물에 비친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우리가 보는 사물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위의 개념이 수학적인 개념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플라톤은 기하학이 기본 그 바탕에 깔려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만화로 그려놓은 거에 이렇게 그 목적론이라고 하는 거 나왔잖아요. 도토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참나무가 돼서 다시 도토리를 여는 거다라고. 우리는 다 나중에 우리가 될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거를 만개하는 거, 그게 행복이다라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도 나오고 그러죠? 다 읽어보셨죠? 네. 그렇다고 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에 보이는 이것도 다 가짜잖아요. 이런 거 일종의 물에 비친 것 같은 거고, 이런 그림자, 그 다음에는 실물, 그리고 그 위에 수학적인 존재들, 그리고 참된 형상들. 그래서 영어로 form이라고 써놨으면 형상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요거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걸로. 이게 이데아라고요. 그래서 제일 잘 맞는 거는 기하학적인 이데아. 우리가 여기다가 삼각형 그려놓고 뭐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잘 보면은 폐곡선도 아니고 막 위에도 안 붙어 있고 선도 직선 아니고 그렇잖아요. 게다가 확대해서 보면 연필로 그어가지고 점으로 돼 있지 그거 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계산 잘 하는 게 머릿속으로 참된 참된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 생각해서 그런 거다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건 왜 아름답냐?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나눠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이데아가 있는 거 여기 조금 가지고 있다고요. 분유하고 있다 혹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인식론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왜 아름다운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게 하는 존재론적 근원이기도 해요. 그게 없으면 이거 아름다운 게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게 그냥 아이디어하고는 약간 또 다른 걸로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게 하는 근원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태양하고도 한번 비교하고 우리 영혼 속에서는 여기 그 그림자들에 해당되는 거에는 뭐랄까 어떤 그 추측 그리고 그 이 세계 사물에 대해서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학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고 여기 이데아에 대해서는 순수 이성으로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로마 글자 제가 다 하나하나 쓰기가 싫어가지고 인터넷에서 학생들이 해놓은 거 그냥 막 퍼왔어요. 자, 그리고 선분의 비유는 이렇게 비유를 서로 다르게 하고 또 비유를 또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한 거 요게 중요도를 길이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림자, 사물, 수학적인 대상, 형상 그래서 그거를 뭘로 이해하는지 그거 설명해놨고 7권 들어가면 동굴의 비유 어떤 사람이 동굴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벽을 보고 묶여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불이 멀리 있고 그 사이로 모형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림자가 비친 걸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슬이 끊어졌을 때 돌아서 가지고 모형을 보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면 눈이 비쳐서 눈이 부셔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다가 이 세계를 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믿겠냐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는 항아리 나오면 그 다음에 말이 나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오고 그 다음에 새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잘 아는 사람이 똑똑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다 모형 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바깥에 이런 게 있다라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할 거라 그래갖고 아마 플라톤이 자기네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다가 죽었지라고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아테나인 민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철학자를 쉽게 죽이는 거. 여러분 요새 인터넷에 보세요. 어떤 사건 나면은 그냥 거기 댓글에 그냥 당장 찢어 죽여야 되는 걸로 돼 있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 사람이 이랬을 거라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실제로 아테나이에도 그러기가 쉬웠어요. 플라톤이 아까 상당히 조금 인물이 없게 그려졌는데 여기 다 눈 조그맣게 그렸구나. 아마도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 부러움을 가졌을 거예요. 알키비아데스 아테나의 최고 미남 정치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는데 그 사람이 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보면요 시칠리아 원정 가자고 꿈을 굉장히 크게 가졌어요. 스파르타하고 싸우는데 이렇게 좁은 데서 싸우지 말고 말이야 쟤네 저 서쪽에 있는 애들이 도와주니까 큰 지도를 가지고 먼저 뒤를 친 다음에 양쪽에서 몰아쳐가지고 스파르타 협공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떠나는데 아테나이에서 안 좋은 사건이 났어요. 여기저기 신상이 서 있는데 그게 다 훼손됐습니다. 그러자 알키비아드에서 따라다니는 놈들이 원래 그런 짓 잘해 틀림없이 그놈일 거야 그래갖고 중간에 소환이 돼요. 근데 소크라테스 죽은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아테나이는 일종의 인민재판이어가지고 사형당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사람이 스파르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보부장이 정보 다 가지고 적국으로 도망간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아테나이에게 굉장히 뼈아픈 충고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테나이가 굉장히 힘들게 돼요. 데켈레이아라고 하는데 굉장히 요지니까 거기다가 요새를 세워서 식량 공급 못하게 해라 뭐 이런 거. 그래갖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테나이에서 이 사람 필요하니까 또 대중의 인기를 이용해가지고 갔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냥 그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왔다 화살 맞아 죽는 걸로 돼 있죠.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어쨌거나 플라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자기도 뭐 인물이 대단치 않으면서 여기 히랍의 지도자 뽑을 때는 인물도 잘생긴 사람으로 뽑으라고 그리고 똑똑하고 좀 잘 졸지 않는 사람으로 뭐 하라고. 그래서 되게 수호자 계급이 싸우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배우는 거 조금 싫어하는데 조금 그 둘 다 가지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동굴의 비유 같은 거 여기 진리를 본 사람을 이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그런 얘기도 나와 있어서 약간의 앙심이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맨 앞에 1권에서 국가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강자의 이익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한 다음에 2권부터 큰 글씨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개인의 영혼과 국가의 구조가 같다라고 놓고 쭉 달려와가지고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서 각 계급이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는지 그 얘기 다 마치고 그리고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재산도 가지면 안 되고 아이들도 처자도 다 공유해야 되는 걸로 마지막에 조작하자 그러죠. 뛰어난 사람은 어떤 나라에서 했던 거 있어요. 무슨 큰 상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과학자들끼리 이렇게 소개팅을 해줘가지고 좀 좋은 씨를 받자고 아시아 어떤 나라에서 했었습니다. 이거 말하면 제가 죽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어떤 나라인지. 근데 여기서도 그거 하자고. 그래갖고 교묘하게 사람들 불만 안 가지게 추첨을 조작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그런데 뒤에서 조작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운이 좋지 그런데 그것도 다 조작한 겁니다. 좋은 씨를 많이 받자고. 근데 거기 좋은 건 나와요. 자기 자식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하자는 거는 일단 높은 자리로 간 사람들이 자기네 자식 금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겨가지고 또 그 자리에 물려줄 수 있고 국가 지도자 안 좋은 사람 나오면 나라 망한다고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 좋은 자식 나면 아래로 내려보내고 아래 계급에서 좋은 자식 나오면 위로 올려보내자고 처음부터 지인 찬스 아빠 찬스 같은 거 못 쓰게 하려고 다 섞어놓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 다음에요. 8권, 9권이 또 하나의 단위인데 거기에 가서 그런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국가가 점점 변해가지고 나쁜 체제로 가는 거를 검토를 해봐요. 아마 이상적인 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현실에 이러저러한 나라가 왜 생겼는지 그거 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얘기하고 그런 체제에 걸맞은 사람 얘기하고 그런 국가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5단계로 돼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명예지상 체제라고 돼 있는데 마치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에 청년 장교들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지혜는 조금 모자랄지 몰라도 굉장히 강직하고 사회를 좀 바꿔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거는 스파르타를 모델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저 이상적인 국가에서 이런 체제로 변했냐? 저기 그 애기들을 낳을 때에 하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나중에 계산 잘못하고 그래갖고 좀 안 좋은 애들이 태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저기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은 못 챙기고 그랬더니 가족들 부인도 특히 막 니네 아버지 닮지 말라고 애한테 자꾸 그러고 친척들도 높은 자리 가가지고 우리 뭐 좀 줄까 그랬더니 안 준다고 그런 불평들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점점 권력을 남에게 넘기고 좀 안 하려고 그런다고. 저 앞에 아주 유명한 얘기도 나오죠. 잘 되는 나라일수록 지금 사람들이 권력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권력 안 차지하려고 서로 싸울 거라고. 나 대통령 10년이나 했는데 또 하라고. 맨날 왜 나더러만 해. 당신이 해. 막 이렇게. 나 철학공부 좀 하고 싶어.
강 선생의 국가 강의에 가고 싶어 막 이러면서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래요. 그런데 여기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말하자면 자기 재능을 이용해서 국가에 봉사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벌이 있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정치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할 때 있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자, 그런 체제에서 점점 좀 안 좋은 사람도 태어나고 점점 좀 하기 귀찮아하고 자기 권한을 남에게 넘기고 그러다가 명예만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 명예도 우리 그건 명예로운 일이지 이런 거 있고, 저 사람은 명예만 추구해 이럴 때도 있어가지고 조금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거의 명성지상 체제. 그런 데로 가다가 점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과두정이라고 하는 건 돈의 지배라고. 사실은요, 전 세계가 지금 민주정을 내세우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과두정 체제고, 플라톤 선생님의 주장에 따르면은 과두정은 돈의 지배라고요. 근데 플라톤의 그 얘기는 돈 있으면은 권력 잡지 말고 권력 가졌으면 돈 갖지 말라고. 오늘날에 이것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분석을 하세요. 권력을 가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을 물려받았거나 지가 모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내세웁니다. 다른 방법 하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돈을 받아요. 돈을 모아요. 어느 쪽이든지 세 번째 단계까지 가면 위험한데, 특히 도덕적인 평판을 얻은 사람들은 거기 그렇게 가면 진짜 위험하다고요.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쪽에서 돈에서 출발한 사람은 도덕적인 평판이 무너져도 돈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평판은 그 사람의 근거가 아니에요. 안 죽어도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엉뚱한 대로 얘기 같습니다. 과두정은 돈의 지배라고 그려놨어요. 그러다가 거기도 읽어보면은 꽤 재미있어요. 자식 교육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정은 자유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주정 국가는 그냥 민주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명성 최고주의자, 돈 최고주의자 다 섞여 있다고, 새로운 나라 세울 사람이면 민주정 국가에 가서 한번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하자면은 민중이 일종의 자녀인데 자기 부모를, 못된 친구들 만나가지고 부모를 때리고 여기저기서 빚 끌어다 쓰다가 안 되니까 부모 재산 미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요즘은 그거 좀 줄어들었네요. 전에 약탈적 대출, 갚을 능력도 없는 젊은이들에게 돈 막 빌려줘가지고 사람들을 몰락시키는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읽어보면 재밌어요. 여기 8권, 9권은 비교적 그 철학 논문이 안 나오는, 아마 여기 논문 쓴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쭉 읽어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밌어요. 저 인간 드디어 병 들었군. 우리를 같은 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건 뭘지 모르겠는데, 자, 아까 쉬는 시간에도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어디서는 아이디어 창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글이나 생각이 막힐 때 그냥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읽어봐도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맥락 따라 읽지 않더라도 좋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싶어요. 어디서나 한두 쪽 안에 좋은 그 생각과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데나 읽어보세요. 오늘도 쓸데없는 일만 하다 하루 갔네 그러면은 자기 전에 한 10분만 읽어보면은 오늘 이거 하루 건졌다, 오늘 하루 보람있게 됐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참주정은 자유지상주의가 맨 마지막에 당도하는 데가 그런 거라고요. 그놈의 자유가 대개 어떤 사람 앞장 세워가지고 그걸로 전 세대 걸 다 무너뜨리고 자기네 막 자유 차지하고 돈 차지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 앞장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주가 된다고요. 이 얘기 왜 하냐? 저 앞에 시작하면서 2권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불행하고 참주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독재자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거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에르의 신화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굉장히 멀리 보는 저자예요. 저 앞에 준비해놨던 걸 여기 쓰고 있네. 그리고 여러분 뒤에까지 다 읽은 다음에 또 앞에 보세요. 저 뒤에 나올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 싶어요. 굉장히 이렇게 멀리 보면서. 옛날엔 다 두루마리여가지고 찾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큐리를 넘기는 책도 아닙니다. 지금은 인덱스도 잘 돼 있고 전자책 같으면 그냥 찾기 기능으로 금방 찾잖아요. 근데 옛날에 두루마리 막 펼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플라톤이 야 대단한 저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여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5가지 본 다음에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겠냐, 저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데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서 참주도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주장할 텐데 그 몇 가지 그 기준이 있다. 일단 이런 것 그 평가하려면 뭘로 평가해야 되겠냐, 결국에는 이성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성 가진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이게 즐거움이 쭉 충차가 있어가지고 아래까지만 즐겨본 사람은 그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쭉 한번 다 경험해 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말로 전체를 잘 파악한다, 이런 논변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참주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들을 합니다. 자, 지식의 즐거움이 가장 크고 우리 영혼을 채워줄 때에 우리 영혼의 빈대를 채우는데 가장 충실하게 채우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 놨고요. 국어에 가면 그런 비유도 나와요. 제가 볼 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아이디어 얘기했는데 헐리우드 영화 만들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도 다 이거 읽은 것 같아요. 제가 2개 얘기할게요. 여기 중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사람과 사자와 머리 여러 개 달린 괴물이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거풀을 씌워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영혼 3분설이에요. 머리 여러 개 달린 괴물은 욕망입니다. 그 욕망 중에 순한 것도 있고 사나운 것도 있어요. 사자는 용기이고 사람은 지혜입니다. 겉보기로 보면 다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세계가 있다라 그러는데, 저는 여기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니까 거기 어떤 꼬맹이가 낯선 데 이사 가가지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얘기죠. 그 머릿속에 5가지 감정이 있어가지고 영혼 전체를 지휘하는 그 운전석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아빠의 머릿속에는 남자만 앉아있고 엄마의 머릿속에는 여자만 모여있는데 여기 사춘기 소녀의 머릿속에는 여자가 3, 남자가 2이에요. 그래서 사춘기는 약간 중성적인 걸로, 아버지의 조종석에는 분노가 앉아있습니다. 남자들 화내고 있어요. 어머니의 조종석에는 슬픔이 앉아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거네요. 그쵸? 냄새의 심리학하고 같네요. 그리고 소녀의 머릿속에는 즐거움이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이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여기 슬픔이도 있죠? 이 영화 아주 좋은 영화예요. 슬픔의 기능이 무엇인지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플라톤의 영혼에 이렇게 좋은 그림이 없어요. 누가 이거 올려놨더라고요. 어떤 애가 학교에다가 사람과 사자와 머리 여러 개 있는 괴물, 근데 순한 머리도 있고 여긴 다 사나운 머리만 집어넣어놨네. 개인가? 자, 표절해서 하려니까 힘듭니다. 제가 표절하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갖다 인터넷에 막 띄워놓을까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못 띄우거든. 자, 그래서 국가 전체가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걸로 이렇게 남에게 해치지 말라는 걸로 끝났고, 2권부터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래갖고 큰 글씨 작은 글씨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 본 다음에 거기 지도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국가를 만들어 갈 때에 어려운 점이 뭔지 아까지 3가지 파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어떤 차례를 거쳐가지고 결국 참주국가가 되는지 여기까지 다뤄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마지막에 10권에 관에다 못 박듯이 시인 추방론 얘기합니다. 핵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다가 10권에는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계만 해도 가짜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철학 수업에 들어가가지고 실제 이런 말씀을 선생님이 당신 실제라는 말 무슨 뜻으로 쓴 거냐고, 우리 젊은 사람들 레알 그러는데 리얼리움 레알 그러는데 그 레알도요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뜻이 있어요. 현실에 보는 거 이거를 실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가짜고 이데아 세계가 그게 실제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참된 존재로부터 3번째에 있는 게 예술가들이고 시인도 거기 들어있으니까 쫓아내자. 야, 이 사람들이 실질성 있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호메로스는요 옛날부터 그 백과사전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사람으로 돼 있어가지고 일리아스 같은 거 백과사전으로 여겨졌어요. 마차의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나오고요. 굉장히 해부학적이에요.
잠깐 제가 헤시오도스 아까 얘기했었는데 거기 신들의 전쟁 나오는데 막 소리와 진동, 빛 이런 걸로 표현했어요. 근데 신들의 전쟁이니까 이거는 멀리서 중계방송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거는 가까이서 돼가지고 막 뼈가 부러지고 막 피부가 찢기고 막 살이 튀고 이런 걸로 굉장히 해부학적으로 그려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쟁인데 창이 날아와가지고 이를 깨고 혀를 끊으면서 턱 밑으로 빠져나왔다든지 엉덩이에 화살이 맞아가지고 뼈 밑으로 나와서 방광을 뚫고 나왔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보고서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다쳤는데 아킬레우스의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어떻게 치료했다 뭐 그런 것도 나와요. 이런 거 보고서 이거 고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호메로스에게서 배워가지고 전문가 된 사람 있냐. 그래서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실질적이지 않다는 게 그 사람이 제자 키웠냐 실제로 자기가 뭐 잘한 거 있냐. 근데 잘 보면은 그 안에도 훌륭한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킬레우스가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아킬레우스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이 세계에서 그 인간의 지위가 무엇인지 탐험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신과 그 동물 사이에 있는데 아킬레우스는 어떤 땐 동물의 단계로 갔다가 어떤 땐 신의 단계로 가요. 그리고도 그 신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때때로 인간이 신보다도 뛰어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덕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용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거 우리 용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신들은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랑 같은 거. 신들은 막 천년만년 살면서 계속 파트너를 바꿔요. 우리에게 사랑이 소중한 거는 우리에게 젊음과 기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소중한 겁니다. 신들에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금 그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미래 사회에 사이보그하고 인간은 사이보그들 있다가 도망쳐가지고 잡아오는 게 블레이드 러너가 하는 일인데 여기 해리슨 포드가 블레이드 러너로 가가지고 그 도망친 사이보그 하나 잡았습니다. 사이보그가 힘이 세가지고 저기 해리슨 포드가 오히려 막 위험하게 됐어요. 막 목을 조르다가 갑자기 놓쳐 자기 죽을 때가 된 걸 알아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모를 거라고 우리가 우주 저 끝에 불의 바다 너머에서 뭘 겪었는지 당신들은 결코 모를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가지 못하는데 사이보그들이 가서 우주 전쟁을 하고 왔고 우리보다 경험의 폭도 훨씬 넓고 우리보다 생각의 깊이도 깊어요.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잠깐 쓰다가 버리는 존재지만 그렇습니다. 일리아스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어떤 때는 제우스의 수준에 다가가고요. 어떤 때는 하데스의 수준에 다가가요. 그래서 신들의 양끝도 경험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결국엔 자기 자리로 돌아오죠. 동물과 그 신 사이에. 그래서 인간의 지위가 뭔지 탐험하는 사람이고 앞에하고 뒤에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플라톤 선생님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긴 하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저 시학에서 뭘 잡았거든요. 제가 김호준 씨한테 갔더니 김호준 씨 많이 누려먹어서 죄송합니다.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트로이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전쟁하러 가가지고 나중에 도시가 함락이 됐잖아요. 그럼 봐라 게임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해야지 왜 얘기를 그 앞에서 끊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리아스 끝에 두 가지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는 아킬레우스의 죽음이고 또 하나가 트로이아의 멸망입니다. 트로이아 멸망하는 데까지 안 나와요. 아킬레우스 죽는 것도 안 나와요. 그냥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말을 길들이는 헥토리의 장례식을 치렀다. 그리고 끝나요. 그래서 이건 뭐냐? 왜 이렇게 했냐? 근데 제가 그때 답을 잘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메로스가 처음으로 패배서사를 만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았대로 끝나는 성공서사였습니다. 그리고 호메로스가 처음으로 이전에 없던 걸 만들고 있어요. 문학을 만들었어요. 문학의 핵심은 패배서사입니다. 제가 볼 때.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패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지지하는 뭐가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도 그거 보여준 거예요. 인간이 신들에 비해서 하찮은 존재고 잠깐 있다 가는 존재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뭔가 지키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뭐가 있다는 걸 처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계속 여기 일리아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요것만큼은 문학적 감수성만큼은 플라톤보다 낫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갑자기 딴 데로 끌고 갔습니다. 다음에 와서 일리아스 강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싸. 아싸. 패배서사야말로
그럼 왜 우리 패배서사를 봐야 되냐? 그게 세계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에는 고통이 훨씬 많고 기쁨의 순간은 짧아요. 근데 에이, 난 별로 안 그런데 그러실 텐데 이게 바로 현대 문학이 읽히지 않는 이유 같아요. 80년대, 90년대 중반쯤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문학을 많이 읽었는데 왜 안 읽냐? 한국의 식자층이면 되게 중산층 이상이에요. 나 돈 많이 못 버는데 그래도 지식이나 뭐 이런 걸로 볼 때 다들 식자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삶이 계속 나아져 왔어요. 그래갖고 더 이상 문학 작품을 읽으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해야지 읽죠. 내 생활이 편한데 그 고통의 서사 그게 읽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제 말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어쨌든 시인 추방론 뒤에 가서는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나중에 덧붙인 거고 제가 보기엔 앞뒤 조정이 약간 안 된 것 같고요. 제일 앞에서 얘기하던 맥락에서는 아마도 그 교육상 안 좋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도 맨 마지막에 비극 얘기가 조금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호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시인 추방론, 뒷부분은 에르의 신화입니다. 플라톤의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서양 사람들은 직선적이고 동양 사람들은 순환적이라고. 근데 서양의 히랍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 두 개. 단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단테는 서양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나 서양 정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서양에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어요. 한쪽에 기독교 성서 전통이 있고 다른 쪽에 히랍 로마 전통이 있는데 그거 두 개 합쳐놓은 사람이 단테입니다.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걸 표현했거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히랍 로마 전통인데 거기 플라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안에 윤회설이 들어있는데 무언 직선이야. 직선은 계속 뱅뱅뱅뱅 돌구만. 자, 맨 마지막에는 에르의 신화. 이렇게 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어요. 며칠 있다 사람들이 시신을 구하러 갔더니 안 썩고 있어요. 신기하네. 그러면서 태우려고 그랬더니 잘 두지 왜 태워. 이 사람이 깨어났죠. 그래갖고 나 가서 이상한 거 봤다고 저승에 갔더니 너 안 오르면 왜 왔어? 왔으니까 구경이나 해라. 그러면서 구경하고 왔다고요. 여러분 지금 플라톤의 국가 전체 다 읽기 전에 고르기아스 한번 읽어보세요. 고르고 골라서 고르기아스. 굉장히 재밌습니다. 국가를 요약해 놓은 것처럼 돼 있는데요.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들을 읽으면은 처음에 막 소크라테스에게 달려들던 사람이 금방 깨갱 그러고서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고르기아스에는 끝까지 선생님에게 달려드는 대화 상대자가 나와요. 칼리클레스인가 뭐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핵심은 플라톤이 우리 밑빠진 독에다 물 부으면 소용없으니까 거기 막아가지고 절제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현대 우리처럼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 나오죠. 그리고 거기 맨 마지막에 심판관들 나오는데 여기 에르의 신화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라다만티스가 그리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아이아코스가 아킬레우스 할아버지입니다. 둘이 심판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미노스한테 물어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런 얘기도 나와요. 단테 신곡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추워서 옷 입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도 고르기아스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심판관들이 다 옷 입은 채로 사람들을 심판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몸에 문신 같은 게 새겨진다고요. 그래서 조폭들이 그거 가리려고 다 새긴 것 같아요. 조폭들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심판관들이 모르고서 겉옷만 보고서 훌륭하게 이제 좋은 데로 보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이게 안 좋은 결과였구나 그래갖고 앞으로는 옷 벗고서 몸에 문신 새겨진 걸 보이면서 심판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구도도 그렇고 끝나는 것도 그렇고 고르기아스가 요거 요약한 것처럼 돼 있으니까 미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르가 가서 봤더니 길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도 이게 일방 통로여가지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있고 땅속으로도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지상에서 잘못 산 사람들은 저 밑에 가서 벌 받다 오고 지상에서 잘 산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파티하고 온다고. 여러분 단테 신곡에서는요 파티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은 무엇이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구해내는 거. 그게 천국의 기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데서도 강조하는 건데요. 지옥편 읽으면 굉장히 생생한데 그 이유가 현실을 그대로 거기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천국의 기쁨도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해주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단테의 지옥과 천국은 지상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말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십시오. 그것은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쁨을 앞당겨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단테 신곡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일하면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서 나쁜 일하면 여기가 지옥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가서 단테 강의하려고 또 광고했어요. 바쁘네 바빠. 자, 여기 지상에서 우리가 100년 정도 살기 때문에 1000년 땅속에서 벌받고 1000년 하늘에서 파티하고 돌아온 다음에 제비뽑기 2번 하죠. 먼저 순서지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좋은 거 구해가는데 1번 뽑았다 그래갖고 꼭 좋은 거 뽑는 거 아니라고 천국에 가서 파티 잘하고 온 사람이 1번 뽑은 다음에 저 독재자 뽑아가지고 나중에 가족 죽이고 가족의 살을 먹고 그런 거 몰랐다고 나중에 보고서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고. 오디세우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늦은 번호를 뽑았는데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거 좋은 거 버리고 가요. 저 밑에 있는 거 숨어 사는 삶을 찾았다고. 요 숨어 사는 삶은 나중에 에피쿠루스파의 목적이가 표어가 됩니다. 에피쿠루스파는 쾌락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숨어 살아라가 그 사람들의 표어예요. 그래서 여기 에피쿠루스파가 로마에서 인기가 없었던 이유예요. 로마 사람들은 사생활이 거의 없었어요. 새벽부터 저기 그 자기 뭐라 그럴까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집에서 인사드리고 저녁 초대받고 선물 받아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조그만 선물 꾸러미를 스포르툴라라 그랬었는데 조그만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이거 스포츠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스포르툴라. 강 선생이 어떻게 잘하냐? 제가 번역했다가 망한 책이 있습니다.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고 에피쿠루스파의 생각을 거기다가 표현해 놨어요. 다음에 와서는 또 루크레티우스 하려고. 아예 상주해라 상주해. 네. 자, 헬레니즘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 죽고 알렉산더 죽고 나서 네 개의 파가 굉장히 그 중요한 헬레니즘 철학파가 되죠. 플라톤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스토아, 에피쿠로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플라톤 학파는 소크라테스에 이렇게 늘 반박하는 그걸 본떠가지고 회의주의 학파가 됐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소요 학파 있고요. 자연과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에피쿠로스인데 다 소크라테스의 어떤 면을 나눠 가지는 걸로 그렇게들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파들도 그렇고요. 자, 어쨌든 여기 저기처럼 오디세우스처럼 숨어 사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가지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득이라고 그래놓고 저 앞에서 사람들도 인정 안 해주고 신들도 인정 안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정의를 추구해야 되냐고 제자들이 질문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데카르트도 모든 거 다 의심하자 그래놓고 나중에 심 끌어들이고 칸트도 기독교 벗어날 것 같처럼 얘기하다가 또 무슨 존재론적 증명이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전체가 기독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미 여기에도 그 뿌리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신들도 사람들도 잘 접대하고 신들도 결코 그러지 않는다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행복하다고 참주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 앞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죄 짓고서 벌 안 받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그 얘기 나오죠. 지금 그 학생들 대학에 보내가지고 부모가 가장 사람들에게 축하를 많이 받는 게 법대하고 의대 보내는 건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그거 욕을 해요. 사람이 몸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의사가 많아지고 영혼을 절제하지 못하면 재판이 많아진다고. 재판관 졸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얘기하고 있냐고. 중심 판사가 있고요. 좌배석 우배석 있는데 반씩 나눠가지고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자기가 검토하는 거 읽으면 그렇게 졸립대요. 현대 판사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참주라고 하는 사람이 막 나쁜 짓 하고서 벌 안 받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서도 영혼이 망가져가지고 행불행을 따질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하데스의 모자가 있거나 귀게스의 반지가 있다 하더라도 저 앞에는 귀게스의 조상의 반지라고 해놓고 뒤에는 귀게스의 반지라고 그려놨어요. 그래서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그게 국가 전체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냥 민주적 얘기는 잠깐만 할게요. 제가 주로 비극 가르치니까
저 비극하고 연결해서 좀 시인 추방론 얘기해달라 그러는데 비극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째 지도자 교육하는데 좋지 않다. 그리고 저 식권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이 세계의 그 가짜를 또 한 번 가짜로 모방하는 거여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숨은 이유 같은데 비극이라고 하는 게 아테나의 민주정과 함께 이렇게 흥하고 아테나의 민주정이 사그라들면서 비극도 막을 내렸어요. 그래서 민주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비극이라고 하는 게 민주정과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히랍 비극은요. 히랍 비극이라고 하지만 아테나의 비극이에요. 딴 도시들도 다 극장들이 있었지만서도 딴 도시 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아테나의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딴 지역 것도 아테나의 걸 많이 가져다가 공연을 한 것 같아요. 비극은 아테나이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그 스파르타에게 패하고 나서요. 그 후도 한 100년 정도 유지가 되긴 했는데 그때는 좋은 작가보다는 배우 중심으로 어떤 배우가 레파토리를 몇 개나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해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돈을 벌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아테나이의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기원전 472년 거 페르시아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제일 마지막 게 에우리피데스 거여가지고 한 7, 80년 그 사이 것만 남아있습니다. 33편. 그래서 아테나의 민주정과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테나의 민주정 역사 잘 모르시죠? 아테나의 민주정이 6세기에 그 기초가 있어요. 6세기에 중요한 사람이 셋인데 기원전입니다. 맨 앞에 솔론, 맨 마지막에 클레이스테네스, 그리고 가운데에 페이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정 양쪽에 있고 가운데 독재자 있습니다. 독재자 세력은 36년 정도 마치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의 무인 정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있었어요. 솔론이 기초를 놓고 클레이스테네스가 좀 더 다지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데 에피알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페리클레스의 선배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칼 맞아 죽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암살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페리클레스가 나서가지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2년 차에 병에 걸려 죽습니다. 코로나였을지도 몰라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아테나의 대역병이 돌아가지고 2년 차에 병 걸려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급성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만 좀 만성화돼서 다음 해 죽었다 그러는데 한번 걸렸다가 회복이 됐는데 후유증이 심해서 죽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겪어보니까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한 페리클레스 죽고 나서 30년 가까이 버티다가 아테나이의 민주정도 쇠하게 되고, 마케도니아가 올 때까지 아테나이가 그럭저럭 민주정이 유지되긴 했대요. 그럭저럭 비극이 유지됐던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아테나의 민주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편협한 것이어서 비극 안에도 아테나이를 막 찬양하는 게 있고요. 여자와 노예에 대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특히 여자가 남자가 집 비운 사이에 노예의 충고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면 일이 잘못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노예들이 유모도 있고 가정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온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옛날 비극의 법정 장면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요. 지금 최초의 비평에 해당되는 작품이 아리스토파네스의 개구리라는 작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에우리피데스가 죽고 나니까 디오니소스가 매우 섭섭해요. 자기의 축제 때 에우리피데스가 좋은 비극 상연했었는데, 그래서 에우리피데스를 데리러 저승에 갑니다. 가서 봤더니 저승에서 자기들끼리 에우리피데스하고 아이스킬로스하고 비극의 왕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우리피데스 데리러 갔지만 둘 중에 누가 나온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막 시험하다가 맨 마지막에 간발의 차이로 아이스킬로스가 나온 걸로 판명돼가지고 아이스킬로스를 데리고 옵니다. 3대 비극 작가 중에 소포클레스도 그때 죽었거든요. 에우리피데스 바로 직후에 죽었어요. 소포클레스는 뭐 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워낙 점잖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아이스킬로스가 나 다녀올 동안 당신이 이 자리 좀 지켜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이것 때문에 옛날에 난리 났었잖아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 개구리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아리스토파네스 원작 개구리 이래놓고 어떤 이가 그분이 그리워가지고 저승에 갔더니 동자승하고 누구하고 가죠? 갔더니 그분께서는 나 온 지 오래됐고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뒤에서 어떤 이가 선글라스를 쓰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이 이렇게
내가 가겠다고. 내 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험 봤는데 사람들이 부정 시험이라고 그런다고, 부정 합격이라고 그런다고,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 놨는데 그분이라고 하는 분은 키가 크고 멋있고, 저기 있는 저 뭡니까?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선글라스 쓴 분은 욕도 사납게 하고 막 그렇게 그려놨다고. 그래서 이거 틀림없이 한국의 정치가 누구를 이러는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동티가 나가지고 문학의 탄압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동자승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는 걸로 돼 있대요. 그래서 아니 제목만 저승에 누군가 데리러 갔다가 엉뚱한 사람 데리고 온다는 틀만 빼놓고 다 달라졌는데 이게 무슨 아리스토파네스 원작인가 싶어요. 원작쯤 되나? 자, 어쨌든 뭘 원자?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한자를 몰라서 중식 제공할 때 한식 주면 제가 화내는 사람이어가지고 거기에 처음으로 여기에 나오는데 거기도 에우리피데스가 자기가 사람들에게 그 법정에서 토론하는 거 많이 가르쳤다고. 그래서 얘는 좀 웃기는 걸로 드러났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테나의 민주정하고 비극하고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때 예로 드는 것들이고요. 자, 요거는 뭐 오레스테이아 3부작에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요거는 좀 볼 필요 없고요. 자, 아마도 제가 보기에 또 하나의 여기 우리 비극의 국가에서 끌어낼 수 있는 시인 추방의 이유는 그냥 두 가지만 있지만 하나 더 아마도 아테나의 민주정이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오로지 아테나의 시민만, 오로지 남자들만, 오로지 자유인만. 거기 아테나의 시민이 몇 명 되는지 확실치 않은데요.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만히 있어봐라. 노예 숫자를 집어넣은 건가? 시민하고 노예하고 거의 같았던 걸로 아테나이의 그 짧은 시기에 엄청난 천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헤로도토스도 아테나이가 압제를 받을 때는 별로 국력이 세지 않다가 민주화된 다음에 굉장히 국력이 강해졌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천재들이 태어난 그 이유는 뭐냐? 아마도 민주정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그 민주정이라고 하는 게 노예 경제에 기반을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아예 자유인하고 노예는 태생부터 다른 걸로 아예 그냥 본성이 다른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플라톤 선생님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여성이나 노예를 대하는 태도에서 보면은. 자, 어쨌거나 플라톤이 굉장히 뛰어난 집안 사람이고 그리고 계속 아까도 민주정 안 좋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주의 거의 선동 정치에 가깝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반민주주의 플라톤의 반민주주의적 성격이 있어가지고 민주정과 관련되어 있는 시인들도 추방하자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그냥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렇게 해서 쇼가 끝났다라고 하는군요. 가만히 우리 질문 시간을 조금 미리 보내신 질문 중에 왜 하필이면은 시인 추방론을 여기다가 집어넣냐? 앞에서 얘기해도 되겠지만 국가 전체가 완결될 때까지 이야기가 끝나야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에르에시나 붙여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 참주라고 하는 게 저 앞에서 2권에서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 참주야말로 행복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까지 이제까지는 문학이 교육을 담당해 왔지만 이제 철학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다 추정입니다. 아니면 말고요. 자,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단테도 공부하고 일리아스도 공부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